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건 인구 절벽도 절벽이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이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과 귀농 귀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지방, 특히 농촌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되어 온 도농 상생 정책의 문제와 한계는 무엇이고 아울러 어떤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축산식품국장,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승기 도시공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보도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임실 삼교면에 있는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장님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이장님, 올해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3살입니다. 63. 이곳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이곳 주민 70여 명이 모두 70대 이상인 건데요. 이곳 마을, 그야말로 고령화 마을이 됐습니다. 막내로서 마을 이장을 해온 것도 어느덧 15년째. 계속 이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마지못해서 지금 하는 경향도 있고. 마을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30년 된 건매요. 그렇게 문제는 몰라. 애기 울음소리가 없어. 나 소리도. 지난 2022년 도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6%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임실과 진안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17번째와 20번째입니다. 두 지역에서는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두세 배가량 높아 지역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실정입니다. 고령화는 도시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고령자 비율은 21.2%로 도내에서 12번째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 번째로 빠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돼 속도가 더디지만 도시에서는 해마다 청년이 빠져나가면서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전북의 고령화 실태를 정리한 뉴스 보도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워낙 심해지면서 우리가 미래 세대가 앞으로 본인이 져야 할 조세 부담이 생애 전체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최 국장님, 전북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출생률하고 뭐 사망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달 기준에 봤을 때 우리 도에서의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630명,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한 1,600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합하면 결국은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더 돌아가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낳는 아이에 비해서는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더 많다. 이런 좀 상황에 처해 있고 연령대별로 저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통상 한 20년 단위 끊어볼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20세부터 45세까지의 청장년, 그다음에 이제 40세에서 65세까지의 중장년, 그다음에 노년 이렇게 끌어봤을 때 정상적인 어떤 이제 분포였다고 하면 젊은 층이 많으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맞는 그 형태인데 지금 저희의 실정은 청소년들 이게 19세 미만 아이들이 20%,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비중이 또 아이들의 비중이 15%, 청소년들 비율이 15%, 예. 청년들의 비중이 한 20%, 예. 그다음에 이제 한 40세에서 65세를 일컫는 중장년의 비율이 한 40%, 그다음에 노년의 비율이 25%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정상적이지 못한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령화라든지 이런 인구 감소가 굉장히 어떤 확연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역 피라미드형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은 밑에 있는 젊은 연령대가 그 부양해야 될 인구가 이제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네.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우리가 인구와 산업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그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박사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합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5,175만 명으로 이렇게 2024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2,600만 명, 50% 이상을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도권은 포화 상태가 돼 있다. 포화 상태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많이 있고요. 또한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일단 교통이 너무 심각한 트래픽이 많아서 한 10km 정도 가야 되는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많다 보니 굉장히 과열돼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 굉장히 과열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과열되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으로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서울 수도권이 생산도시화가 되는데 생산도시가 아니라 소비도시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소비 대상으로 보고 모든 것들을 소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다 보니까 굉장히 메마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 환경들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뭐 적절할 비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으로 치자면 수도권은 고도 비만이고 이제 지방은 영양 실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네, 황영모 연구위원님,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이랄지 결국 이제 일자리의 문제입니다만 또 사람을 지방으로 좀 분산을 하면 그렇게 집중된 문제들이 좀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뭐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현실의 어떤 문제들은 그리 썩 많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네. 때문에 그런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정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죠. 우리가 잘 아는 예. 행정도시 이전부터 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저는 정부의 정책이 정치적인 수사에 그쳤다 혹은 정책의 구색을 맞추는데 지나지 못했다라는 지역의 비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현재의 문제를 저는 크게 이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로는 수도권으로의 구심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방으로의 원심력의 크기를 월등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메가시티 구상에서 서울의 영역이 경기도까지 확대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당분간 수도권 일국 중심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을 펴면서 그야말로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균형감 있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문제를 야기한 정책의 배경으로 저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압축적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과정에서 채택해온 이른바 성장 거점 전략의 그런 폐해를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봅니다. 성장 거점이라는 것이 돈이 100밖에 없으니까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면 지방으로 부와 재화가 흘러넘친다. 이 논리였는데 실제로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고성장 이 발전 시기, 개발 전략을 지금 인구 감소 고령화 시기에 맞는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바로 그러한 발전 전략의 전환을 저는 도시와 농촌의 융합 상생에서 찾아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주제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룰 수 있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도농 상생 정책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인구 유입 방안을 좀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관련된 분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귀촌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역장님, 우리도 전북에서도 지금 귀촌 정책 상당히 많이 선도적으로 또 공을 들여왔고 네. 나름의 좀 성과도 있었는데 예. 어땠는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귀촌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이제 팩트를 보게 되면
이 귀농과 귀촌을 합했을 때 예. 전체적인 절대 숫자를 가지고 놓고 보면 광역도 단위에 봤을 때는 우리 도가 한 8위 정도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귀농과 귀촌을 좀 떼어서 귀농만 살펴봤을 때는 저희가 한 4, 5등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농에서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강점이 있다 보여지고 있고, 더 저는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귀농 중에서도 누가 오느냐가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서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흔히 농업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그 주체를 농가 경영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예.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지역 내에서 이 청년들이 농업 경영주로서의 활동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2위입니다. 비율로만 따졌을 때.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어떤 청년농이 농업의 어떤 경영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비율이 전국 2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형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귀농 귀촌도 이제 뭐 한 1, 20년 이상의 역사가 쭉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원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랄지 뭐 낮은 뭐 정착률 이런 부분들도 얘가 되어 왔는데, 귀농 귀촌의 문제와 한계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네. 앞서 최 국장님 말씀처럼 귀농자의 관점과 귀촌자의 수요가 사실 상이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귀농자와 귀촌자를 좀 떼어서 예. 문제의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귀농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의 기회가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예,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 귀촌자의 입장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게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귀농귀촌자의 여러 의견들이 바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농자에게는 농업 기반을 확보하고 농산물 판매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지역이 만들어가는 것, 또 귀촌자에게 있어서는 거주하는 생활 만족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또 귀촌자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은퇴자가 많기 때문에 예. 이들의 그 역량이 지역사회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 공간을 또 만드는 것 또한 또 지역사회의 과제라고 봅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이른바 비빌언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사람이 이주해 오면 생활의 모든 환경이 바뀌는데, 거기에 시행착오가 있고 또 기회비용이 따를 텐데, 요거를 가급적 줄여갈 수 있는 그 공간으로서의 비빌언덕. 예를 들면 홍성군의 젊은 협업농장의 경우에 예. 귀촌자가 들어오면 생활하면서 지역사회를 탐색하고 지역사회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사업 계획을 세우는 일을 1년 동안 봐줍니다. 귀농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영농을 배우고 영농 기반 확보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자치도도 그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귀농 귀촌자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여러 비빌 언덕의 다양한 형태를 예. 우리가 많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박사님. 예. 예, 우리 황 의원님 말씀에 정말 많은 공감이 가고요. 저는 좀 인식을 좀 달리해서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적 귀농자들이 정말 서울 경기 쪽에 출향이사들이 많은데요.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가서 정착하고 안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예를 들면 그 하루살이는 하루 먹거리가 필요하고요. 예. 1년살이를 간다라면 집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10년을 산다라고 하면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100년을 살아야 될 곳이라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하게 되면 단순히 뭐 주변 환경 이런 것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일이 과연 그 맞춤형 일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농촌 유학도 지금 다시 그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농촌 유학 같은 경우에 농촌 인구도 늘리고 또 이제 작은 학교도 살려서 이제 지역사회 구심점도 또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양수 겹장의 그 방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최 국장님, 우리 그 전북에 오는 분들 어떤 지원들 해주고 계시는지요? 이 도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시골 지역의 학교들이 워낙에 이제 과소화되고 폐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좀 우리 농촌에 일단
오게 하고 또 더불어서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도 오게 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정이 들고 인구가 늘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이제 농촌 유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뭐 교육비라든지 일정한 주거비를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만주군의 운주면에 가보시면 읍내에 이제 농촌 유학센터라고 하는 걸 지어서 바로 운주 초등학교, 중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지어서 예. 이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기숙하면서 학교에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안 그러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어떤 살 수 있는 공간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농촌 유학생들도 이제 귀농귀촌하고 조금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만 그래도 와서 학생과 또 부모들까지 같이 이제 정착이 많이 확산이 되면 좋을 텐데 아직 뭐 그렇게 효과가 손에 잡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주거 기반 시설이랄지 생활 기반 시설들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죠. 저 이제 그 아이들이 올 때 가장 또 불편한 점이 좀 간단하게 과자라도 좀 사 먹어야 되는데 예, 예.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 되는데 근처에 슈퍼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부모님들은 이제 좀 괜찮은 쾌적한 어떤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농촌 마을 빈집을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이제 게스트하우스 만들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예. 도시에만 사시던 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농촌 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농촌 그 자체의 현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 주택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뭐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박사님, 우리가 이제 농촌 빈집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빈집 발생 속도에 비해서 정비 속도가 이제 예산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예. 다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빈집을 뭐 고치거나 또 수선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살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제가 최근 2, 3년 정도 이 전라북도 도청에 우리 그 국장님 계시는 자치행정 농촌 활력과 예. 의뢰를 받아가지고 농촌 경관 심사를 좀 하러 다녔습니다. 예. 그때 14개군을 다녀보니까 느낀 점이 빈집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집들이 뭐 덜어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태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농촌주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과거의 농촌주택들이 초가집이었거나 또 최근에는 뭐 양옥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방수가 다 깨졌고 또 난방이라든지 단열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제일 취약한 게 또 화장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보서 하기는 너무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그 마을을 한번 정비하는 것들이 예. 왜냐하면 마을 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도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또 주차장 시설도 갖춰주고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문화시설 특히 이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는 이제 관주도 위주의 모든 것들을 개량을 하고 정비하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민도 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또 그런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에 민간인 자분들도 좀 같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황영모 연구위원님, 아까 지금 홍성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놓고 보면 도시의 기업과 또 농촌 마을을 연결하는 뭐 일사일촌이랄지, 지금도 이제 도내 시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조금 머물러 살면서 귀농귀촌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시행착오를 좀 줄여보자라는 의미의 어떤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보다는 중장기에 조금 시간을 갖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들이 아무래도 정착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예, 사실 그동안 이제 일사일촌과 농촌 체험관광처럼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뭐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예. 사실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일방적인 방식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평면적인 이런 교류 활동이다 이렇게 좀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면적인 이런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오히려 뛰어넘어서 입체적 방식으로 뭐 직접 이주나 거주까지 성과가 이어지진 않더라도
농촌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농촌 지역의 여러 청년들의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거점들이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임실의 경우에서도 임실의 그 치즈 지정한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이 체험 관광에 대한 교육부터 해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김제의 경우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단에서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이 농업을 매개로 이른바 사업과 활동, 비즈니스이죠. 그걸 조직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본의 예여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 카미야마조가 요즘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어서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예전에 이랬습니다.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카미야마 그린밸리라고 하는 NPO 법인을 만들어서 지역의 청년들이 내려와서 다양한 혁신과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둥지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도시민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 그리고 기업의 이런 그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기업의 위성 오피스, 위성 사무실을 내고 아예 지역의 카미야마주쿠라고 하는 지역 학을 연구하는 교육, 이게 3년짜리 교육부 인가까지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기업이 위성 사무실을 내고 그 안에서 적어도 1년, 2년 실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고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는 도시민을 집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필요한 청년들의 기술을 우리가 모셔온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실험을 전환을 했더니 사람이 사람을 불러오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이제 심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자치단체들이 그 인구 유치에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 인구 이외에도 요새 생활 인구, 관계 인구 이런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 국장님 어떤 개념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를 등록한 내가 살고 있는 그 주거 인구, 거주 인구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최근의 관심은 그 밤에 잠자는 것보다는 낮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구가 많다고 하면 우리 마을도 괜찮다 이런 인식이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즉 생활 인구라고 해서 우리가 통학을 하거나 통근을 하거나 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휴양을 하거나 이렇게 낮에 활동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쳐다보는 것이 생활의 인구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방식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보다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살고 또 같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어느 지역의 농촌 시골에 가 있다면 그 사람도 우리의 하나 식구 아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예. 관계성을 가지고 이제 인구의 숫자를 좀 세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그 비근한 애가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같아요. 내가 A라는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동향에 대해 궁금해하고 때로는 또 찾아가서 관광도 하고 이런 인구가 우리 마을에는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구를 통틀어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관계 인구다라고 이렇게 이제 개념 설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생활 인구와 관련해서 이전부터 이제 보편화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만 오도이촌이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면 한 주 동안에 이제 평일 그 5일은 도시에서 살고 또 주말 이틀 정도는 이제 농산어촌에서 쉬면서 이제 보내자 이런 그 개념으로 이제 시작이 된 얘기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일부 기업들이 격주로 이제 지금 주 4일 근무제를 또 도입하는 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5도 2촌 개념이 이제 4도 3촌 개념으로까지 이제 확장될 수 있다. 이런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또 보면은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추세가 이제 확장될 수밖에 없으니까
농사노촌 주택은 또 1가구 1주택에서 좀 제외를 해보면 어떠냐, 이제 이런 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 분위기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역장님? 예, 이제 그 시골에 이제 그 자꾸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적인 측면에서 예. 이제 검토가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라든지 또 일부 정치권에서 이제 예를 들면 도시 서울에 집이 있지만 내가 시골에 집을 좀 두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 뭐 취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같은 걸 갖다 좀 감면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좀 그 시골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이 방침이 뭐 썩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단 전제 조건은 단순하게 어떤 소유의 관점에서 시골에 집을 두는 것은 안 되고 그 시골집을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리 감독을 좀 더 많이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영구 의원님. 그 사실 현재도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99조에 따르면 예. 그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사실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이제 세컨드홈 정책을 추진을 해서 예. 여기에 이제 여러 세제 혜택을 또 부여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이 사실 중장년층이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하는데 큰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는 할 수는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농촌으로 이주를 결심하더라도 단번에 주거지를 옮기기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주를 위한 징검다리 주택이 필요한데 이러한 좀 여건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려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과세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과연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거주지 주소는 도시에 두고 그래서 지방의 인구 유입 효과는 미지수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 붐을 또 우리가 촉진해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또 상승시키는 이런 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어쨌든 그 정책이 하나 또 시행되려면 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군요. 박사님. 예. 예, 그 1가구 1주택 이 과세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저도 뭐 마찬가지로 농촌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골라가면서 하나 정도 취득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것이 또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자칫하면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또 투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과시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잘못 변질되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우리 농촌까지 무너지면 사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유하기 전에 우리 뭐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듯이 최소한 1, 2년 정도 어떤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분들에 한해서 또 그다음에 이 관계 인구나 생활 인구가 되는 분에 한해서 이런 자격을 좀 부여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 곳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뭐 조금 다른 방법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외에 또 다른 제2의 그 주소지를 허용하는 뭐 복수 주소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뭐 그 해당 지역의 그 수입이랄지 또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사님? 예, 제가 그 주소를 정말 이 제도만 한다라고 하면 정말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8년도에 전주시에 무슨 모 위원을 좀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겠더니 주소지가 전주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몰래 제가 3년을 주소지를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뭐 이혼의 전 단계냐, 당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이런 오해까지 받았는데 이런 제도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 출향 인사들 얼마든지 주소지 좀 옮겨가지고 같이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어떤 뭐 행정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소지 문제를 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문제만 보완한다라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관계가 있는 지역에 복수 주소를 허용하다 보면 그 일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해당 지역에서는 또 여러 가지 관계되는 또 인구가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 문제의식이 그동안 있었고 작년 3월에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시도지사가 공동 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예. 복수 주소제를 정부가 좀 도입을 검토하라. 예. 그리고 국무총리실 규제혁신 추진단에서 유연 거주 활성화 방안으로 이 복수 주소제를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안에서 검토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주소제. 그러니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이주했을 때 복수 주소를 허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제2주소제. 이거는 이제 가족 관계나 선거 관리는 현재 주소, 금융은 제2주소. 그다음에 복수 주소제. 이거는 이제 귀촌이나 학업이나 군대. 그래서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 복수 주소제를 먼저 실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예. 실제로 복수 주소제를 도입을 했더니 이 대학이 있는 지역의 소도시는 분명히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세금 이런 그 재정 증대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점들도 함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사실 두 지자체가 짝사랑하는 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에 있어서의 이런 원활한 조정의 문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제도의 빈틈, 복지 혜택의 빈틈을 타고 이렇게 좀 파고드는 또 이른바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의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이게 선거제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예. 선거의 대표성 문제도 있어서 예. 당분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좀 사회적인 논의가 좀 길게 끌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예. 뭐 섣불리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섣불리 바로 시행하기는 뭐 어려울 것이고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검토하고 연구한 이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나 이제 확산할 수 있겠군요. 최 국장님. 예. 예, 저도 이제 그 박사님께서 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복수 주소 제도를 이제 독일이 좀 시행하고 있고 그 제도를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의무와 혜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무는 세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뭐 주소만 옮기는 것에 그칠 게 아니고 그 옮긴 주소에 대해서 지자체에 세금을 내게끔 해야 되죠. 의무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혜택이죠. 그 제2주소지에서 내가 생활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세액공제 같은 걸 해줌으로써 그 지역에서 소비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겁니다. 예.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제2의 주소지, 뭐 복수 주소지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지자체 간의 인원수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정말 지역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좀 유도할 수가 있다면 한번 검토 가능한 제도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요즘 뭐 한참 연말정산 시즌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 똑같은 돈을 써도 전통시장에 가서 쓰면 그 조금 더 혜택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복수 주소제를 둔 지역에서 뭐 소비가 일어나면 조금 더 혜택을 준다든가 하면 그런 형태가 또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독일에서는 그 제2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 해당 지자체가 임대료를 세금으로 5 내지 35%까지 아예 부과를 하는 이런 자치주도 있습니다. 그 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수의 이런 중요한 기회 요인이기도 하죠. 그렇겠군요. 저기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동안에 맛과 관광이 겸비된 인구 유입 대책 그 제시를 해 오셨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농촌마을을 우리 농촌 활력가 도청의 농촌 활력가 덕분에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특히 농촌 활력가의 우리 정치영 박사 때문에 저를 정치영 박사가 자기 집 앞에서 형님하면서 꼬셨습니다. 농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희망을 좀 보여야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치영 박사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분 덕분에. 예.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느낀 바는 딱 농촌이 이제는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단순히 경제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 건데 가치 개념의 경제는 농촌은 과연 어떤 것일까 했는데 결국 농촌도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농사만 지어서 버는 게 아니고 관광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농촌이 관광 시대다. 그래서 요즘 뭐 예전에는 서울에서 이 바캉스라는 거, 바다에 사는 거, 그다음에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했는데 최근에 20, 30대 중심으로 촌캉스라는 게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촌캉스를 어떻게 하면 이 농촌으로 좀 유입을 시킬까 해보니까 신유목민 시대를 주장하게 됐어요. 이건 제가 2014년도에 전북 도민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그래서 신유흥시대를 주장하고 4일은 농촌에서 3일은 도시에서 3도 4촌이 아니라 4촌 3도 이렇게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화 됐으면 결국은 잠자러 오는 게 관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맛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맛 투어까지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농촌 관광이 훨씬 더 아름답고 또 멋진 관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모으시다가 보면 실제 또 정책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내에서는 사이버 군민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관계 인구를 창출해가지고 관광을 좀 활성화해보겠다 이런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 박사님, 네. 그 관계 인구 역할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지역에서는 고창군이 조례로 이 사이버 군민 제도를 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한 도시민은 이제 고창군의 유적지나 공원 입장료가 무료가 되고 또 지역의 우수하고 건강한 농특산물을 또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지역을 사랑하고 농촌을 응원하는 응원부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사이버 군민제도 또 고향사랑 기부금과 같은 이런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사람이 부족하고 경제가 어려운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외부의 파일을 좀 넓혀가는 전략, 이것이 이른바 관계 인구를 확보하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 인구를 그저 몇 명이 함께 결합을 했다 정도로 우리가 카운팅하는 그런 평면적인 수준이 넘어서서 사실 그 안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여러 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지역에 정주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매하는 정도에 벗어나서 지역을 혁신하는 또 지역을 만드는 주체로 이런 사례를 만들어가는 역할이 후속의 정책 프로그램으로 결합된다고 한다면 이 관계 인구가 지역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그 앞서 백승기 박사님께서 이제 촌캉스라는 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요즘 이제 그 여행, 관광의 개념이 대규모 집단화된 데서 이제 아주 소규모화되고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 분야를 찾아서 즐기는 그런 문화가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건강, 치유 뭐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른바 힐링, 관광,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사노촌에서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지역이 이제 도시민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건강과 치유까지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일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해 그 정천면에 가면 그 아토피 치유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12가구 정도를 목조주택으로 지었고 여기에는 아토피가 있는 초중고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여기 와서 머물면서 대신 자기의 자녀들을 그 근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보낼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제공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고창에 가면 또 유명한 웰파크 시티처럼 예. 거기는 막 골프장도 있고 뭐 스파도 있고 식당도 있고 거기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괜찮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치유와 힐링, 관광을 이렇게 겸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또 정읍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그 엥겔베르크 혹은 뭐 유럽 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민들이 그 지역의 마을에 와서 살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광도 하고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괜찮은 노후를 좀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타겟으로 노인층을 타겟으로 이제 마을을 좀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장점이 결국은 좋은 음식과 좋은 맛을 가지고 있는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치유와 힐링, 관광으로 결합시키면 조금 더 차별화된 인구 유입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황영모 연구위원님. 예. 사실 이제 건강과 치유를 지역이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도농 융합 상생의 원칙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 도시가 수요하는 것, 농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상호
균등한 위치에서 서로 결합될 때 도시도 발전하고 농촌도 예.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도시민이 원하는 건강과 치유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농업 활동의 치유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합되는 형태가 바로 이 치유 농장 또 사회적 농업 이러한 또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농장이 100개가 조금 안 되는데 우리 지역의 이 중에 한 20% 이상을 우리 지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의 치유 기능에 주목해서 우리 도의 많은 이런 농촌 마을의 치유 농장을 또 육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도시민이 와서 힐링도 하고 치유도 받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그 안에서 농업을 매개로 돌봄도 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또 전라북도는 이제 사실 이 정책하고 함께 그동안 마을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도시민의 수요에 주목해서 마을에 두 번째 삼터로서의 색깔을 입혀보자. 뭐 이러한 정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 여행에 소셜 다이닝을 결합하거나 예. 아니면 귀촌자의 재능을 매개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힐링까지 결합하거나 그래서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 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 지자체의 노력이 우리 전라북도에 아주 중요한 기반을 만들고 있다. 저는 예.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예. 백승희 박사님. 예, 그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전라북도는 이미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됐고요. 또 정책 또한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잘 만들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서울입니다. 출향 인사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인데 건강과 치유 이 단어 정리 좀 해볼게요. 그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도 치병을 하게 됩니다. 왜 병원을 가냐면 병원에 가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시킨 대로만 하면 대부분 낫고 놔요. 그런데 이 치유는 병에 걸리지 않은 분들도 미리 사전적 치유가 필요하고 또 병에 걸린 분들도 병원에선 치병을 하고 또 자연 속에서는 치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전라북도가 고원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운봉고원 있고 남원에 그다음에 진환고원 있고 예. 그다음에 김제에 만경평야가 있고 그다음에 동진강과 만경강 그다음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과 들과 바다가 있는 곳이 전라북도가 아주 탁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치유와 건강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아팠던 적이 많은데요. 대부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과포화 상태다 보니까 몸들이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치유하는 곳으로 마땅하다. 그럼 어떻게 치유고장으로 갈래? 그랬더니 음식으로 가자. 그래서 의학의 신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다. 그리고 모든 병은 만병의 근원은 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북권을 중심으로 무진장 지역을 중심으로 간에 좋은 밥상, 무진장 드넓은 시각에 좋은 밥상을 무진장 지역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임실 순창 남원에서는 이 촉각에 좋은 밥상, 심장에 좋은 밥상을 좀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중앙에서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치유 밥상 시대를 만들어서 이 밥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 어필을 한다라고 하면 출향 인사들뿐만 아니라 2,600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야, 밥 한 번 먹으러 전북을 가야 되지. 우린 잠자러 가는 거 아니고 밥 한 번 먹으러 가는데 치유밥상이 있어. 그러면 이 치유밥상을 내 몸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 베스트푸드는 뇌에 좋은 그게 있고요. 뭐 위장에 좋은 게 있는데 내 몸의 체질에 맞는 밥상을 한번 맞춰보자. 예. 이래서 밸런스 푸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이미 뭐 많은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황영모 연구위원님, 우리가 이제 어쨌든 기존에 있던 다양한 방안들을 활성화하거나 또 새로운 시도들을 또 현장에서 착근을 시키려면 결국 이게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떤 능력이 있는 인력들을 또 육성하거나 유입을 시켜야 할까요? 농촌 지역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다양한 이런 사업의 혁신, 활동의 혁신을 하는 핵심 코어 그룹
중심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 그룹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정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는 지역에 이렇게 액션 그룹을 양성하는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에 13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제로 한번 가보면 김제에 행동하는 청년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은 청년은 농사밖에 할 게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들이 던졌어요. 그러면서 농사를 매개로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여기에 지역의 농특산 자원을 브랜드하고 상품화하고 예. 또 이거를 자기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에 연결을 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들은 지역의 그 청촌 공간이라고 하는 거점 공간도 스스로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역할들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 지역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지역의 여러 부족한 점들을 엮어갈 수 있는 이런 혁신 공간들을 정책으로 만들고 사람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데 저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 돈을 줬으니까 끝이다. 이게 보조금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정책은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정책, 이른바 보조인 정책. 그래서 그러한 외부의 청년 활동가들이 뭐 1년 내지 3년 정도 거주 비용을 정책에서 최소한의 거주 비용을 활동 비용을 주는 이런 보조인 정책으로 아주 전향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귀농 귀촌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도시 생활에서 다양한 그 경험과 또 그 연륜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또 활용해서 농촌에 또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저희 그 농촌이 이제 과소화되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도시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어떤 뭐 경제적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활동들이 뭐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그 마을의 청년이 됐던 아니면 귀농 귀촌이 됐던 사회적 활동가로서의 한 2분 정도를 위촉을 하고 그 마을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해 드린다든가 뭐 대형 빨래를 세탁해 드린다든가 혹은 뭐 이제 요즘 어른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는 그 어르신 스쿠터를 좀 수리해 드린다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 서비스를 좀 농촌에서 좀 할 수 있는 좀 매개체를 만들어 보자는 시도를 좀 이제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귀농귀촌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그 마을에 살진 않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 또 마을에 와서 농촌에 와서 한번 좀 해주시라. 그러면 우리가 뭐 최소한의 어떤 뭐 교통비 정도 또 거기에 드리는 어떤 재료비라든지 이런 정도만 가지고 그분이 어떤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활동 연계 사업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그 1월 22일에 그 포스코가 격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뭐 삼성이랄지 SK 같은 이제 일부 대기업들도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금 아마 시험적으로 도입을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더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농 상생 또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보편화됐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지요, 박사님. 예. 그 주 4일제 근무가 사실 뭐 그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썩 좋은 그 제도인지 아니면 또 부작용은 또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되고 좀 고민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게 순응하는 게 또 맞겠지요. 저는 이런 그 주 4일제 근무가 되면 결국은 이제 이런 걸 같아요.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와야 되고 지방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자성어에 우리 줄탁동시란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그 부화를 할 때는 안에서도 계속 껍질을 쪼아야 되지만 이 알 밖에서도 계란 밖에서도 이제 어미닭이 계속 쪼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동시에 쪼아졌을 때 맞닥뜨리면 이게 제대로 부화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정책도 많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서 준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 말씀은 결국 전라북도에는 많은 지역 활동가도 계시고 농촌 활동가 많은 정책들이 많은데 전라북도 인구가 175만이고요.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 우리 취약민들이 350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보통 이런 350만 명의 마음을 깨우고 형태를 깨우고 그다음에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30대, 40대, 50대들이 이런 그 전라북도의 취장인들 활동가들이 같이 그 조직이 양성화되고 발전시켜서 만들어내고 그런 조직이 전라북도와 같이 어떤 의견을 모아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줄딱동시에 마음으로 이런 주 4일제 근무도 같이 준비하고 또 이런 것들 잘 만들어내면 결국은 우리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잘 먹고 잘 놀아라. 그리고 잘 싸고 그리고 잘 즐겨야 된다. 결국 먹고 잘고 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에도 충분히 재미있는 환경 만들어내고 예. 또 출장 인사들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런 걸 같이 준비하고 예.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황영모 연구위원님. 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인구 감소 고령화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그 미래에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역은 점점 더 피폐해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을 그야말로 1터, 3터, 쉼터로서 이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먼저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인프라를 깔고 여기에 도시와 농촌의 이런 그 상생과 융합의 방식들을 결합해 나갈 때 지역이 이 발전의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순환 경제 만드는 것, 또 사회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돌봄 서비스를 한층 더 높여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은 소멸할 것이다라는 위기, 이걸 뛰어넘는 예. 열패감을 뛰어넘는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또 지역 사회에서 갖춰가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멸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달려가긴 하겠으나 그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의 영역이 또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우리 사회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재형 국장님. 예, 이제 우리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우리 행정은 정말 의지 있습니다. 또 우리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되게 관심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이게 박자를 또 맞추셔야 될 분이 바로 농촌에 사시는 이 어르신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기업은 그 기업이 일할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마을도 마을 이장님, 마을 위원장님은 이제는 우리 마을에 살 좋은 청년, 좋은 인력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샀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런 것을 제공할 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자기 마을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람을 찾아 나서는 노력들을 스스로 해줘야만 예. 행정의 의지, 도시의 관심, 이 마을의 어떤 의지가 모여지게 되면 저는 농촌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 넘쳐서 다른 한쪽은 너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